모든 임무는 이제 유럽과 이 나라가 하겠다. 미국을 나토에서 추방하겠다. 며칠 전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나토 전략연구소 건물 12층. 내가 20년째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수백 건의 동맹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어떤 나라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보고서의 핵심 항목으로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처음에 나토 내부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나서서 정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봉쇄 작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들이 공개적으로 미국과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직접 나서서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화상회의 명단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해상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말은 쉬웠지만 실제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을 호위하고 해상 지휘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낼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략연구소 소장이 나를 호출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에릭, 우리에게 실질적인 파트너가 필요해.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나토 규격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작전 경험까지 갖춘 나라. 후보 목록을 만들어줘. 나는 자리로 돌아와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호주, 터키. 각국의 방산 역량과 외교적 입장을 빠르게 검토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후보 목록을 채워나갔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라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팀 회의에서 후보 목록 초안을 공유했을 때 동료 연구원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그 웃음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라는 미국 탄약 창고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고 또 다른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무런 의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었으니 그 반응이 내게는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소장에게 제출했을 때 소장은 한 가지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와. 서울 출장을 잡아주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나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후보 검토를 위한 형식적인 방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후보 목록에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확신하면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나는 출장 준비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다가 짧은 통계 한 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 최근 3년 추이.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릭 란스베르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전략연구소에서 20년째 동맹 전략을 분석해온 선임 연구위원이고, 이번 서울 출장은 나토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 후보를 직접 검토하기 위한 공식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출발 전까지 나는 한국이 그 후보 목록에 오를 가능성을 단 1%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군더더기 없이 작동하는 안내 시스템, 어디서도 허투루 낭비되는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공항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브뤼셀이 오래된 유럽의 무게를 품고 있다면 이곳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인상을 머릿속 한켠에 잠깐 메모해두고 곧 잊었습니다. 공항이 크고 깔끔한 것과 나토의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나는 한국 측이 준비한 첫 번째 브리핑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정부 청사였고 나를 맞이한 것은 한국방위사업청 소속 담당관이었습니다. 나는 형식적인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이미 이 자리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는 하되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담당관이 두툼한 자료집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방위산업 수출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유럽의 한 나토 회원국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도 규모였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납기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실제 장비 인도까지 걸린 시간이 내가 알고 있는 유럽 방산 업체들의 평균 납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호주의 보병 전투 차량 수주 계약, 중동 국가들과의 함정 수출 협력,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긴급 조달 요청에 대한 납품 실적.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자료집을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내가 브뤼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어넘겼던 그 나라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무기 공급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담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료집을 다시 펼치면서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인가?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브뤼셀 동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동료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설마 한국을 후보에 넣을 생각은 아니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서울에 오기 전 그려뒀던 결론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감정이 없습니다.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숫자들이 내 20년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료집을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숫자와 현실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고. 그 생각이 일종의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나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나를 생산 라인 앞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 순간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주포 한 문이 조립 라인을 따라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유럽 주요 방산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인 전체가 군더더기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각 공정마다 낭비되는 동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방산 시설을 수십 곳 이상 방문해봤지만 이런 밀도의 생산 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수치를 건넸습니다. 이 시설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자주포 수량, 나토 규격 호환 여부, 그리고 이미 수출 계약이 체결된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목록 안에는 내가 브뤼셀에서 직접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던 나토 회원국들의 이름이 여럿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면서 내 보고서 어디에도 이 내용이 단 한 줄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후에는 해군 관련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구축함의 재원과 실전 운용 이력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특히 나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청해부대 파견 이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넘게 아덴만과 인도양 일대에서 독자적인 해상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기뢰 제거, 선박 호위, 해상 지휘 운용까지 유럽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해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브리핑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동료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 탄약 창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나는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탄약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설계하고 생산하고 직접 운용까지 해낸 나라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내 20년의 확신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이틀째 저녁,
나는 숙소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고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 사이를 가득 채운 불빛들. 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자료로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르무즈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브뤼셀에 있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울에 와서야 그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히 외교적 입장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함정을 보내고 기뢰를 제거하고 민간 선박을 호위하고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군사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량이 지금 유럽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머물면서 독자적인 해상 작전 능력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정은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지휘 체계는 있었지만 미국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우려면 유럽은 처음부터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공급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바다에 나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자료 더미 속에서 청해부대 운용 현황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덴만 일대에서 독자적인 해상 호위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단순히 함정을 파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했고 민간 선박 구출 임무를 완수했으며 독립적인 해상 지휘 체계 아래전 과정을 운용해왔습니다. 그 실적이 보고서 안에 조용하고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안전 통행. 유럽이 그토록 강조하며 선언한 그 목표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어디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유럽 내부에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장기적인 독자 해상 작전 수행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적 제약이 있었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전력, 실전 검증된 호위 작전 이력, 그리고 나토 규격과 호환 가능한 무기 체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유럽 바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불과 이틀 전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책상 위에는 그 나라의 이름이 적힌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질문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알고 싶어서 쓰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나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말을 끝냈고 이제 현장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면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회의실이었고 나를 맞이한 것은 오랜 시간 해상 작전을 직접 지휘해온 경력의 예비역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나누며 짧게 인사했고 나는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면담은 처음부터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달랐습니다. 나는 한국 측이 자국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수행한 작전 횟수, 실제로 구출한 선박의 수, 독자적인 해상 지휘 체계 아래 처리한 긴급 상황의 사례들. 모든 것이 건조하고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압도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직접 꺼냈습니다. 만약 유럽이 독자적인 해상 호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제독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요청이 있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만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그 이유는 스스로의 실력이 말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일정은 이틀 뒤였습니다.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보고서, 초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파트너,
후보 목록에 보조 항목 정도로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정리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소극적인 결론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이미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이미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었고 그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보병전투 차량, 탄약, 함정.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 목록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방산 업체들보다 빠른 납기와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나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파트너, 후보 최종 검토 항목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 찾는 나토.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브뤼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웃어넘겼던 내가 이 문장을 공식 보고서에 적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설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20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근거 없는 문장을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앞에는 내가 직접 확인한 수치들과 현장이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 전날 밤, 나는 완성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왜 나토의 다음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거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닫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브뤼셀 본부에 도착하는 순간 적어도 나토 안에서만큼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보고서 파일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객 대부분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낮게 조절하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활자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읽는 느낌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글자로 옮겨진 수치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자주포 생산 라인에서 내가 목격한 것을 나는 보고서 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의 평균 납기 대비 절반 이하의 생산 주기, 동일 규격 기준 단위 생산 비용의 현격한 차이, 그리고 나토 표준 규격과의 완전한 호환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나라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탄약, 비축량 수치는 나를 가장 오래 멈추게 만든 항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탄약 부족 문제로 긴급 조달에 나섰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고 난색을 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보유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유럽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나를 포함한 나토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회성 거래 정도로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함정 건조 기술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구축함의 재원을 처음 확인했을 때 나는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인지 두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수량, 속도, 탑재 무기 체계, 전자전 장비 수준. 어느 항목 하나도 유럽의 최신 함정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독자 생산 라인에서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동급의 함정을 독자 건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이미 끝낸 나라였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동료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탄약 창고.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탄약을 보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탄약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된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역량을 키우고 실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나토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넣어둔 보고서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 찾는 나토. 그 문장이 브뤼셀 본부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할 것이고 누군가는 의심할 것이며 어쩌면 나처럼 처음에는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문장을 가볍게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나토가 한국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소장 앞에 출력본을 내려놓으면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스스로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표지를 보더니 잠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다 읽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페이지를 되돌아가며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반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자료를 마주했을 때 내가 보였던 반응과 정확히 같았으니까요. 보고서를 덮은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들 전부 검증된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리겠다. 그것으로 면담은 끝났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상임위원회는 동맹 전략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내 보고서가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미국 대신 한국 찾는 나토라는 문장이 더 이상 한 연구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공식 검토 안건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논의가 시작됐고 불과 몇 주 만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방산 협력, 해상 작전 공조, 탄약 및 장비 조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공식 지명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사무실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유럽 국방장관들의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토 회의실 어디에서도 진지하게 거론되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국방 수장들이 직접 찾아가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한국의 진짜 위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무렵 브뤼셀의 한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 출장 전날 내가 보낸 메시지에 뒤늦게 답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한국을 후보에 넣을 생각은 아니지? 동료는 그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짧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답장을 안 했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확신이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한국의 위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온 실력이 이제야 제대로 된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토가 파트너를 찾아 세계를 뒤진 끝에 발견한 것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나는 아직도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뤼셀 본부 안의 분위기는 그 사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가 달라졌고 한국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동료들의 수도 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같은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흘러나오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토 70년 역사를 자부하는 이 조직 안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나라를 실력으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유지해온 질서, 미국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그 주변을 맴도는 구도 안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변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분류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태도의 실패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역사를 따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보완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한국은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생산하는 역량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기록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미국 대신 한국 찾는 나토라는 문장을 처음 보고서에 적었을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토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나라가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떠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누군가의 선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준비가 쌓이고 쌓여 임계점을 넘은 순간 세상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서울 출장 마지막 날 밤을 떠올립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 질문 목록을 작성하던 그 순간, 형식적인 방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어서 쓰는 질문들이라고 느꼈던 그 변화. 그것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내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미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이후 내가 보고서를 쓰는 방식을 바꾸었고 세상을 읽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둘러싼 혼란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뒤흔들었을 때 유럽은 처음으로 미국 없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빛나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브뤼셀의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토 전략연구소 건물 12층. 내가 20년째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 찾는 나토. 그 이후의 세계. 나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더 이상 낯설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확실히 듭니다. 한국의 위상은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